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572만 3,85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4만 9,918명, 완치 507만 3,522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3만 명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오는 3월 14일부터 발리를 통해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에 대해 무격리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4월부터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발리를 통한 입국자에 대해 무격리를 시험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입국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도착 직후 PCR 검사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리 예약한 호텔에서 머물러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전에 호텔을 4일간 예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발리 무격리 입국 시범 프로그램은 3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확진자 상황이 호전되면 앞당겨 시행할 수도 있으며 이어오는 4월에는 전국적으로 격리를 해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조정부 장관은 관광전자비자 신청 시에 보증인 스폰서가 있어야 하는 요건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폐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백신 2차 접종과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줄임으로써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들피트리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무격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14일부터 리아오 제도주 바탐섬과 빈탄섬에서도 조건을 충족한 입국자에게 격리 없는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은 싱가포르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에 한해서는 완화된 조치가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광창조경제부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격리 없는 입국을 허용하는 시스템인 백신 트래블 레인을 2월 23일부터 입국 후 격리 기간 중에 행동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버블 방식을 2월 24일부터 각각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태스크포스팀은 공지를 통해 입국 전 14일간 싱가포르에 체류한 사람에 대해 바탐 빈탄섬의 버블 구역에 체류 중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매일 받거나 3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참고로 버블 구역에는 호텔 등의 숙박시설과 골프장과 같은 오락시설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정부가 2022년 경제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를 전염병에서 풍토병 시대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보건 서비스 개선을 동반한 풍토병으로 변모할 수 있는 사전 건강 상태를 준비하고 있고 구조개혁을 실시하여 구매력 회복과 경제 다각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관은 투자 여건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몇몇 주요 업종이 계속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지수도 2022년 1월 119.6으로 낙관적인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체들은 오미크론 감염 사례 급증과 정부의 이동 제한 강화에 따라 지난 2월에 공장 활동 확대가 둔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IHS 마킷에 따르면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월별 조사를 기반으로 공장 활동을 측정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2월 51.1로 1월 53.7에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IHS 마킷의 경제학 부국장은 최근 코로나 감염 급증으로 인도네시아의 2월 제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의 사회활동 제한 조치 강화로 인해 클라이언트 수요와 생산 일정이 모두 위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IHS 마킷은 인니 제조업계가 지난 2월 생산과 해외 판매 증가세 둔화를 기록했고 제조업의 기업 신뢰도도 2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여러 상품의 가격 하락에 힘입어 2022년 2월에 0.02%의 디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 부국장은 90개 도시를 모니터링한 결과 디플레이션은 0.02%를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1월 108.26에서 2월 108.24로 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식용유, 계란, 닭고기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1월과 비교하여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0.54%에 도달했으며 2022년 2월 전년 대비 인플레이션은 2.06%에 달했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사한 90개 도시 중 53개 도시가 디플레이션을 기록했고 37개 도시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부코피은행이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 등으로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현링크 사업을 펼치며 본격적인 영업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KB부코피은행의
2021년 말 기준 자금 조달 규모는 전년 대비 395.8% 증가한 7조 8,200억 루피아입니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신용지출 수준은 4,200억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데이터를 보면 KB부코핀의 제3자 펀드는 전년 28.24% 증가한 56조 4,800억 루피아를 기록했으며 그 결과 3분기 KB부코핀의 신용분배는 53조 9,400억 루피아에 달하는 선순환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에 KB부코핀의 총자산은 89조 2,700억 루피아로 90조 루피아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KB부코핀의 확장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조달이 포함되며 해당 기업에는 롯데그룹, LG전자, 현대, 한국타이어, 나겔락 등이 있습니다. KB부코핀의 경영진은 투자처로서 한국 기업이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고 평가하며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투자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투자 가치는 2,511개 프로젝트를 포함 16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카드가 올 하반기 인도네시아 할부 금융업에 진출합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인도네시아 할부 금융사 바타비아 프로스페린도 파이낸스의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지분율 85%를 인수키로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으며 인도네시아 할부 금융업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회사는 1994년 설립된 총자산 9,200만 달러, 임직원 1,100여 명 규모의 중형업체이며 최근 5년간 평균 400만 달러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전역에 지점 75개의 영업망을 바탕으로 할부 금융 및 중장비리스 사업에 강점이 있습니다. 향후 국내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와 인수통합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우리카드의 두 번째 해외 자회사로 공식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우리카드는 경쟁력 있는 금리의 신차 등 신규 할부 금융 상품 기획 및 판매를 통해 현지 영업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동남아 차량 공유 및 배송 서비스 제공업체 그랩이 과도한 인센티브로 인해 2021년 4분기에 10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해 주가가 37% 폭락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랩은 12월 나스닥 상장 이후 첫 분기 실적 발표에서 3개월간 10억 5,5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1년 전에 5억 7,600만 달러의 순손실에서 2배가량 확대된 것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랩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는 약 11% 하락했지만 배달 부문의 서비스 이용 수치는 약 5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랩의 성장은 인센티브를 위한 막대한 지출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4분기 회계 수익은 1억 2,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그랩이 수익성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주가가 37.28% 폭락했습니다. 싱가포르의 DBS은행은 그랩이 경쟁사인 고투의 모빌리티 사업 점유율을 낮추려 과도한 운전자 인센티브와 소비자 할인을 제공하였고 이에 수익성이 악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랩이 인도네시아 배달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최근 인도네시아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현지 기업과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과 아체지역 전력청 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력 발전소가 건설될 아체주의 지역은 기존 전력 공급망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으로 현재까지 디젤 발전기로 생산된 전력에 의존해오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판단쭈아짜 소수력 발전소 건설을 통해 시설 용량 4.5메가와트의 발전소를 건설하여 연간 25.62기가와트시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은 지난 2017년부터 인도네시아의 중대 수력 발전 사업과 소수력 발전 사업을 개발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국영전력사와 전력 구매 계약 체결은 국내 엔지니어링사에서는 최초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체결식에 참석한 백승환 대표이사는 이번 판단쭈아짜 소수력 발전소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라며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소수력 발전은 물의 낙하차를 이용한 시설 용량 만 킬로와트 이하의 수력 발전을 의미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서부 파푸아의 베오가 지역 산악지대 오지에서 통신탑을 수리하던 기술자들이 10여 명의 무장 괴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무장 괴한들의 무차별 총격으로 인해 기술자 8명이 숨졌고 1명은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격은 분리주의 단체인 자유 파푸아 운동의 산하 무장 조직 중 하나인 서부 파푸아 해방군이 배후를 자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군경 병력을 투입해 배후 세력을 추적하면서 시신 수습 작업도 벌이고 있습니다만 안개가 많이 끼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헬리콥터 등으로 사고 현장에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푸아 지역은 1969년 유엔 후원 아래 진행된 주민투표로 인도네시아에 편입되었고 자바섬 등 타 지역 주민들이 파푸아로 대거 이주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리주의 단체들은 투표가 조작되었다며 이에 반발하면서 수십 년째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파푸아인들은 원주민에 대한 차별과 타 지역 대비 낙후한 경제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파푸아 경제 개발을 추진해왔지만 일부 분리주의 단체들은 독립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공세를 강화해왔으며 지난 2018년 12월에도 서부 파푸아 해방군의 공격으로 건설 근로자 31명 이상과 군인 1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